이재명 지사 결단하세요. 김진표 후보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송영길, 이해찬 후보는 선긋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치열한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변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면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변수에 흔들리는 당대표 선거판. 김진표 탈당 발언 정치공학적인 거 아니에요. 이재명 지사가 선당 후사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예요. 기호 2번이고. 기호 1번 송영길 후보. 김진표 후보의 주장은 선거용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해찬은 친노. 또 문 대통령에 부담되지 않겠어요? 그냥 저밖에 없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요. 기호 3번 이해찬 후보. 대통령과 격이 없는 사이예요. 이재명 의혹 그거는 전당대회와 관계없을 거요. 한편 이재명 지사는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니까요. 왜 나만 갖고 그래요? 자, 당의 큰 부담이다. 당대표 선거와 무관하다. 이재명 선거가 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이재명 거취 이면에는 친문, 친노 분화의 서막이 보이는 거 아니냐. 들어보시겠습니다. 탈당시키거나 제명시켰던 다른 의원들과 비교해보면 이재명 지사에게는 저희가 관대하게 보호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이 문제는 선당 후사의 자세로 당이 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재명 지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다. 그 이해찬 의원을 의식해서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던데. 저는 그런 것까지 복잡하게 연결해서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예. 저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주저하면서 그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네. 이것을 가지고 김진표 후보께서 말씀드린 것은 자칫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 선거용으로 이것을 활용한다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생산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해찬 후보의 핵심이었던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지금 이재명 의원 부지사로 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를 공격하기 위한 어떤 빌미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 이런 논쟁에 빠지게 되면 이게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도 많은데 벌써 이게 지금 이 방송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분,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전당대회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를 서정욱 변호사부터, 이거는 정말 잘못하면 오해가 생기니까요. 짧은 코멘트로. 네. 저는 이게 딱 한 단어로 아마 김진표 후보가 이재명을 공개한 거는요. 바로 이게 이재이. 그 말이 이재명으로 이해찬을 잡는다. 예. 오히려 이게 친노표를 이재명에 대해서 반대감을 가진 친노가 많잖아요. 예. 그분들에게 표를 의식한 행보가 아닌가. 근데 그게 독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네. 그러면 정태훈 전 의원님은? 김진표 의원님께서 2014년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로 나오시면서 김진표 의원하고는 전혀 안 맞게 보육교사 7만 명을 공무원으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워가지고 그 선거에서 결국 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전혀 그 김진표 의원답지 않은 문제 제기를 사실은 한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지금 민주당이 지금 위기의식이 사라지면 곧 위기가 온다라고 썼는데요. 지금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20년 이후에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집권을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등한 당청 관계나 국회에 있어서의 협치 이런 문제를 전혀 얘기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저렇게 되면은 지금 이미 급속하게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도 떨어지고 당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더 시야가 흐려질 수 여기에 있다. 오면은 뭐 제가 보기에 이번 전당대회는 둘째 쳐놓고 민주당에도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양 박사로 가겠습니다. 하여튼 뭐 전선이 명확하게 이 거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예. 전해철 전 경기 지사 후보와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당내 경선이 아주 치열했고요. 이 치열한 과정에 있어서 김진표 후보가 사실상 이해찬 의원을 겨냥하면서
그 이재명 후보를 쳤다라고 이제 보는 게 어쨌든 뭐 그 이해찬 후보와의 핵심 측근인 이하영 그 전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부지사로 발탁을 했고요. 그리고 전해철 그 김진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흥이 모임의 그 또 핵심 멤버들이고 이제 이러한 논쟁들을 통해서 그 새 후보가 8월 25일 날 전당대회에 뭔가의 이슈를 선점해 가는 과정이고 그런데 누가 봐도 이 논쟁은 불필요한 논쟁이거든요. 예. 당 내에서의 싸움인데 이게 전국적 이슈로 확산돼 버렸단 말이에요. 문제는 남북 관계와 그다음에 경제와 대통령 지지율이 그 연동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면 말 그대로 생산적이고 공격적이고 새롭게 경제를 재편할 수 있거나 경제를 살릴 수 있거나 남북 관계의 결정적인 그 비핵화 논쟁에 있어서의 탈출구를 열어줄 수 있는 이러한 논쟁으로 방법론의 싸움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 논쟁이 정쟁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사실상 8월 25일 전당대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한 진흙탕 싸움이 돼버렸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그 각각의 그 주체들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예, 정근환 교수님. 그 김진표 후보가 저는 좀 서두른다는 느낌이에요. 기본적으로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재명 때리기를 통해서 이른바 동시에 친문 표심을 얻기 위해서 또 표심을 얻음으로 해서 결국은 이해찬 후보를 견제하는 이른바 일타 쌍피 전략일 수 있어요. 본인 생각은? 그건 본인 생각은. 본인 생각이고. 오히려 그것이 초반 경선의 분위기를 완전히 지금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독박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70만 권리당원들이요. 친문 표심 하지만 저는 누가 친문이냐가 이번 전당대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누가 과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른바 협치 역량, 협치의 리더십의 가장 적임자인가. 이걸 놓고 투표하게 되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뻔한 결과, 전당대회라는 것은요, 새로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역전의 드라마가 됐든 또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드라마가 됐든 이것을 연출하는 계기를 통해서만이 저는 좀 민주당의 새로운 리더십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 교수님. 저는 뭐 민주당의 전대 변수가 뭐냐고 이렇게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이재명 지사의 그 뭐 거치보다는 저는 더 큰 변수가 대통령의 향후 지지율 추이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이라는 것 자체가 민심의 동향을 반영한 하나의 지표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번 뭐 전당대회 보면 뭐 대의원하고 당원 뭡니까 이 반영률이 85%이기 때문에 당심이 다 좌우한다고 하지만 그 당심의 밑바탕은 결국 앞으로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정부에 대해서 이 지금 상당히 지금 그 이 변화가 지금 민심의 변화가 지금 상당히 좀 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게 다시 반등할 것이냐, 약보 압세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하락세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이 세 명의 후보에 대한 이 아마 이 당원들, 대의원들의 생각이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민심의 동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영식 교수님. 저는 이 세 분 다 총리, 부총리, 뭐 인천시장 또 다 4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이고 그래서 이번 전대가 상당히 고품격의 그런 전대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초반부터 진흙탕, 네거티브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 정도의 경륜과 경험을 가진 분들이라면은 제 팔을 흔들어야지 왜 나무 다리를 걷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보면은 이재명 키우기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뭐 민주당이 지지율이 좀 높다고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얹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려운 이 경제난이라든가 또 집권당으로서 제 역할을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정치 개혁 문제들 이런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뭐 논쟁을 벌이고 이렇게 해도 시원찮은데 이런 경륜 있는 분들이 저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 참 안타깝고 그래서 국민들도 많이 실망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7시 20분인데요. 박지원 의원이 말씀을 했네요. 김병준 위원장 간단히 보면 안 돼요. 대권을 꿈꾸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주의. 이렇게 김병준 위원장은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친박의 당
가치 정립을 맡긴 이유. 유민봉, 신박 유민봉의 가치 TF 위원장을 제안했거든요. 이에 대한 시각을 요거 한 몇 분만 간단히 말씀 듣고 돈스코이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황은요, 거대 담론을 쏟아내면서 지금 이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병준 위원장, 유민봉 의원에게 한국당 새 가치를 세워달라 이렇게 가치 TF라는 걸 만들어서 위원장 자리를 제안했는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비서관 지냈죠. 김병준 비대위에 대한 평가,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평화 논리 어떻게 수용, 확장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계엄 문건 관련해선 직권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으나 실행 가능하지도 않다. 홍준표 전 대표 노회찬 자살 미화 발언에 대해서 사람마다 독특한 캐릭터가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국가가 시민사회와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경제와 사회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의 여러 주체들 어떤 자율적으로 이 국가를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국가의 경쟁력과 혁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질서를 저는 사실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국민의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정신들로 봤을 때 이제야말로 그냥 탈국가주의 시대를 열 때가 됐다. 이게 이제 국가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하나의 대표적인 예 아니냐. 우리가 지금 어리석은 백성도 아닌데 어떻게 그 먹방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는. 지금 고영식 교수님 좀 평가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인지 그냥 당대표, 정상적인 대표인지를 좀 헷갈리는데. 별 문제 없었던 당에. 어쨌든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그동안 고침 모른다는 당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언제 위기였나 싶게 지금. 네, 언제 위기였나 싶게. 사실은 비대위원장이 때문에 당대표 같으면은 타당과의 각을 세워서 이렇게 그렇죠. 공격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은 뭡니까? 침몰하려는 당을 구하라. 그러면 당내 문제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를 보면은 당박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라든가 또 타당과의 그런 그 대립각을 세우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 나름의 지금 당내 사정으로 봐서 인적 청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말하자면 가장 핵심적인 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경착륙을 해서 비대위 체제가 바로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연착륙을 위한 그런 전략적 선택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 박사도 잠깐 말씀 주시죠. 예, 국가주의라는 게 사전적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사상 원리나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러한 국가주의가 일반적으로 전체주의하고 맥을 같이 가고 있고 파시즘으로 거구화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도대체 국가주의의 사례가 겨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부의 기업에 대한 원가 공개 압박을 국가주의의 사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원가 공개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두 개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통신 요금에 있어서의 원가 공개를 지속적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이야기를 해왔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 값에 대해서 아파트 건설에 있어서의 원가 공개를 우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국민들의 요구를 현 정부가 받아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거거든요. 이게 국가주의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많은 요구들을 대통령이나 정부가 어떻게 수렴해서 그것들을 제도화하고 그리고 나쁜 것은 규제하고 좋은 것은 완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김병준 핵심 비대위원장은 만약에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떤 수단으로 뭘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통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돼요. 끝났습니다. 정진환 교수님. 저는 기본적으로 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죠. 위원장이 좀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일단 보수 혁신과 관련해서는 좀 장기전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아요. 좀 전에 고영신 교수님 말씀처럼 연착륙을 염두에 둔 이런 행보로 보여지지만 저는 그것 또한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가주의라고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의 특징이 뭡니까? 시민사회, 지방분권, 그다음에 또 뭐예요? 자율성에 가장 친화적인 정부 아니에요? 국가주의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는
이 김병준 위원장이 기본적인 정치 욕망에서 비롯되고 있다. 문재인과 경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니겠냐. 엉뚱한 꿈을 꾸면.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지금 마무리해주세요. 비대위원장으로서 집중해야 될 것은 혁신과 어찌 보면 인적 청산이 핵심이에요. 예. 근데 이분은 지금 혁신보다는 봉합, 이것을 연착륙으로 미화해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정 교수님. 예,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시간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김병중식 흑묘백묘론. 그러니까 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평가만 내면 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유민봉 친박을 이끌지 유민봉 의원한테도 같이 TF를 맡기는 등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주의 같은 경우도 뭐 아마 일종 김병준식 실용론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국가주의가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규제는 반대 이야기에서 시장의 만능은 어떻게 그러면 다 대처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답도 같이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돈스코의 한 말씀만 내일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이거 사기의 징후. 얼마 전에 CNK 다이아몬드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있었는데요. 그거 그게 이제 4억 3천만 캐럿에 대한 다이아몬드 10초. 그게 약 한 25조 원이에요. 예. 25인데 지금 이번에 150조 얘기했거든요. 예. 그럼 뭐 얘기되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무더위도 밀어내는 열정에 감사드리며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김주아 앵커의 MBN 뉴스 8이 이어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